이거 거의 뭐 국힘에서는 거의 자살골 아니냐. 왜냐면 지금 동작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이제 내놓고 출마하셔야 되고 혹시 나경원 의원이 나오신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좀 높게 나오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것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겁니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히셨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라고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었군요. 네네네. 불출마 선언은 아니에요. 네. 출마의 아, 여지는 애매하네. 아니 네. 이거는 출마의 봐야지. 개연성은 남겨두었는데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70대 30의 룰이 나경원 의원의 본인 정치용이냐 이 공격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전체가 다 70으로 가는데 나만 50대 50으로 할 거예요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에요. 이 왜냐면은 아니 룰을 7대 3으로 설정해 놓고 나는 5대 5 할게. 아 근데 룰이 7대 3이네. 이러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네.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의 이 7대 3 룰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본인 살겠다고 수도권 지자체장들 다 죽이는 룰 같아요. 이거 진짜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뽑혔을 때 그때 이후에 바로 선거가 치러졌어요. 지방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서울하고 경기에 생각보다 많이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신승 겨우겨우 이긴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불리해 죽겠어.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러고 있어. 와 정말 참이 안 오네. 근데 룰마저 7대 3으로 하기로 해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룰이 7대 3이 되면은 경쟁자들이 서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건 누가 주로 타겟이 되냐면요. 적극 투표층이 타겟이 돼요. 네. 왜냐하면 경선은 잘 투표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적극 투표층 즉 굉장히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 우측에 끝에 있는 분들한테 호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당대표가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서로 나서가지고 센 메시지 막 던질 거라니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 감옥 보내자 막 이러고 다닐 거야. 근데 이게 서울에서 먹힐 거예요. 지자체장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선거 그쵸. 망한다.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본인을 위해서 이 룰을 짰다고 하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이 있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오랜 다선 의원이 되셨으면 이거 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방선거는 망한다라는 건 정도로 감을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위인설법이 아니라 위인설 룰이라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를 바꾸는 걸 참 좋아하시네요. 사과 참 사자성어 근데 이제 바꾸는 거 좋아해요. 예. 이 사자성어 또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출마 선언. 이거 이제 어디서 하냐? 뭐야?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자. 예. 이 70% 룰 되면은 네. 우리 김성렬 최고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적극적인 당원들 강성 지지층한테 이제 호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겠습니까? 전환길, 고성국, 정광훈 이렇게 강성 지지층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러다 맞죠. 보면은 예. 이분들은 그럼 출마 선언 어디서 하자고 하겠어요? 야 출마 선언은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해야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기 안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도층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동작 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작 대비? 동작 대비. 네. 뭡니까? 대비마마인데 동작을 동작구에 계신 대비마마. 이것도 동작 사자였어. 대비. 그래요? 동작 대비. 동작 대비. 저는 저기 국회의원을 대비한다. 약간 아니야, 누가 동작 나온다라는 대비. 얘기잖아요. 왜냐? 아니 나경원의 판사 후배 장동혁, 나경원의 보좌관 출신 정의용 사무총장, 나경원의 학교 동기 송언석, 다 나경원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 70% 룰이 가능한 거예요. 동작을 물려받겠다. 근데 앞으로 김성태 최고 절대 이런 얘기 갖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뭘요? 그래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지 확실히. 아유. 아니 근데 나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나경원을 이 응원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받들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전 그 대전제는 공감을 합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의 대의원 1인 1표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공감하죠. 전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오. 네. 쟤들이란다. 뭐지 국민의힘은 1대1이기 때문에 네. 욕하면 앞뒤가 안 저희는 맞는 거예요. 1대1인데 민주당도 1대1. 민주당의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죠. 민주당도 1대1 해야지. 그 정청래 대표가 아주 잘하시는 거죠, 그거는. 잘하는 예. 거라고요. 그런데 극단적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것,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더 극우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리는지,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이 더 극좌에 계신 분들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에는 김어준이 진행하는 그 해적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안기령 부대변인, 이 세 명은 김어준 씨의 구령에 맞춰서 절했어요. 차렷 절하니까 절했어요. 민주당이 그런 행태부터 반성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극우로 간다, 이거를 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본인들 자당 지지층에게만 소구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다시 설치하겠다 그러고 검사장 고발하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뒷감당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한 질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4분의 1 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극단적 지지층 개딸들에게만 향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반성하셔야지 저희를 맞아요. 향해서 비판할 게 아닙니다. 아, 우리 비판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70% 제발.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저도 여쭤볼 게 있는 게, 네네네. 근데 사실 그 국힘도 끝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 분위기는. 네네. 근데 사실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네. 저쪽 끝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뭐 1인 1표제라든가 뭐. 아니 그러니까 1인 1표제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지금의 그 민주당의 오랜 전통인 민주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자 그러면 대의원제를 유지하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아니면 폐지하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1인 1표제를 하면 네. 아무래도 지금 당 대표인 네. 정청래 당 대표가 네. 이제 연임을 할 이제 네. 뭐랄까요, 좀 네. 가능성이 좀 거기에 높아질 대해서 수 제가 설명을 있는 드릴게요. 거잖아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조금 딜레마적인 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시 방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커지는 거는 1인 1표제가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적극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1인 1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네요. 예,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숙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가 하지 못하면은 그래도 이 좀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네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어떤 1인 1표제를 반대하시는 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1인 1표제를 반대하냐면, 우리는 국민의힘하고 당원 구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우리의 텃밭인 호남권하고 수도권하고 당원들이 많아요. 적극 지지층들이.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1인 1표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네. 호남과 수도권 당원의 의견대로 당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보완해 주는 게 영남권 TK에 있는 그 당원들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들. 표를 60대 1, 20대 1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호남의 목소리도 신경 쓰지만 영남에 있는 목소리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조금 균형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원, 돈 내는 당원만 16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그때는 뭐 TK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위원회는 당원이 그 지역구에 50명도 못 채운 적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253개 지역구에 다 1000명씩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된다 해서 60대 1을 이재명 대표 때 20대 1로 낮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1대 1로 또 낮추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아이러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 보완이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한 거고, 또 하나 이거 아주 딥한 얘기인데, 대의원은 현역 의원들이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의원 한 명당 60대 1, 20대 1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해 대의원이 10명 있는데 20대 1이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이 거의 200표
2,000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곳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여러 가지가 뭐 하나에만 딱 무게추를 두기 어려운 게 어렵네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쭉 가는 이제 거였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네. 바꾼다면 네. 뭐 개혁의 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서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의 지지층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라는 네. 것을 걱정을 하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그것보다 사실 본질적인 비판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1인 1표제로 가는 게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에 도움되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 본질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모든 거를 걸고 제 눈을 보세요. 진실을 얘기할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강성 지지층들이 적극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들이 환호해요. 네. 근데 딱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그렇게 쉽게 못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 게시판에 그거 보면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너 당대표 되기 전에는 내란 척결한다. 그래서 선명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미적미적 왜 검사장 그것도 미적미적 이러냐라고 하고 오히려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지금은 당원들한테 환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대표가 모두의 당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의 당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방선거에 이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때 가서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대세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세만 형성이 된다면 1인 1표든 1인 20표든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 상당히 말뜻은- 긴데 네, 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해 네, 드릴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룰들은 다 명분은 있어요. 근데 왜 바꾸려고 그럴까요? 딱 하나요. 지금 나경원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룰 왜 바꾸려고 그러는데 오세훈 방지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이거 한동훈 방지 룰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되지 다음번 않으니까. 보궐선거나 이런 데 나올 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지지보다는 여론조사가 좀 더 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징계를 안 해놓는 이상 나오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징계할 거잖아요. 아유, 내가 보기에는 징계 쉽지 않아요. 아 진짜? 예, 못하지 아니, 뭐 어떻게 윤리위원장까지 할 거면은 바꾼다는데? 힘쓸 때 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커졌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뭐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동훈 방지 룰로 지금 7대3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색다른 해석이네. 아니 나경원 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누굴 것 같아요? 아. 네 이거잖아. 공소치하 사건. 저는 그러겠네. 그렇게 보이고요. 이거 역시 사실 민주당 역시도 김민석 방지룰로 보여요. 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다음번에 대표 도전을 할 때 네. 아까 뭐 강 대표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지난 선거 때 정청래 당대표 선거 때 대의원들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투표를 상대적으로 덜했다라는 팩트와 연결이 돼버리면은 사실 종종 이렇게 지금 1대1로 바꾸면 현직 정청래 당대표가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한동훈 방지룰, 이쪽은 김민석 방지룰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양쪽 끝으로 좀 결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걱정이 앞서서 한번 좀 드렸던 말씀이었고 또 이제 계엄이 1년이 되잖아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도 좀 많이 궁금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부분을 정확하게 좀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언제까지 내란을 갖고 멱살 잡고 계속 질질 끌고 다닐 건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궁금해서 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한번 12월 3일인가요? 네. 네, 12월 3일에 한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들어봐야 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젊은 국힘 의원들은 사과하려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세지는 오세훈 견제 서울시장 이야기겠죠. 지선 성패 가늠자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범 여권의 공격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죠. 뭐 관권 선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공세가 좀 커지는 상황. 오 시장이 앞서가는 판세를 보여지니 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렇게 공격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나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지선이 사실 제일 주인공은 서울시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지니 많이 좀 흔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이 가장 뭐 우월한 지금 위치에 있고 네. 또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공격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뭐 김민석 총리께서는 거의 뭐 지금 서울 총리시잖아요. 서울에 지금 해당되는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서울시장의 예. 각 곳에 다니면서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종묘, 광화문 종묘, 이렇게 딱 뭐 찍어가지고 최근에 아레나 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공격의 포인트는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던 출마를 하지 않던 어쨌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입지는 지금 또 국힘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경선도 분위기가 관련돼서도. 안 그래도 그 얘기 먼저 꺼내셨으니까 얘기를 네. 해보면 좀 국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시장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정광재 전 대표께서 당심과 민심 비율 조정한다고 그것 50% 때문에 그런 70% 것이죠. 올리면은 사실 이거 꽤 오세훈 시장 후보 안 될 가능성 높잖아요. 왜냐면 당심을 별로 못 받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일단 그래도? 그래도 예. 일단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70대 30으로 가는 게. 근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주도하고 있냐? 나경원 지선 총괄 기획단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죠. 근데 저도 예. 방송 나가서 이거 그래서 결국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비판했을 때 네. 이거 민주당식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요새 것 같은데요?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예. 근데 저는 7대 3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나가서 서울시장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당심도 결국에는 민심에 좀 수렴하는 결과 그러니까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모아질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드랍하지 않는 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은 좀 그래요? 별 무리는 없다고 봐요. 박성태 저는 시장님 무리가 어떻게 많다고 보세요? 봐요. 무리가 아니, 많습니다. 나경원 많고. 의원이 여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7대 3으로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오. 내가 너무 합리적인가? 예. 제가 일단 정광재 대변인의 말씀에 반박을 하면 네네. 이미 지난 대선 때 김문수가 나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아, 계엄을 그러네요. 두둔했던. 오.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문수를 선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당대표 8월 20일 날 당대표 선거 때 김문수 장동혁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당을 개혁할 수 있을 거라고 중도 측에서 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75만 중에 투표율이 44%인데 7대 3으로 김문수 장동혁의 손을 들어줘서 이분들이 결선 투표 갔습니다. 당시 이제 이른바 찬탄파죠.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조경태, 안철수 비율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책임당원 제가 오면서도 국민의힘 관계자 물어보니까 책임당원이 그 당시에 75만인데 이 중에 반 이상은 당이 맛이 갔다. 투표를 안 해요. 지금 짠맛만 남아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40만 정도가 투표를 30만 좀 넘게 투표를 하는데 강성 지지층만 남아서 그렇죠.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이분들은 그냥 구구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심 7대 3으로 가면 당심 7, 민심 3으로 가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러면 저는 그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건 국민의힘을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봐야 돼요. 스스로 망하고 새 출발하자. 아예 그냥 선거 망치고 그냥 우리 그냥 들어엎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 망하고 새 출발할 거야. 이런 극약 망하게 처방이- 내비도 그냥 망하게 뭐 내비둬. 이렇게 하게 날 그냥. 가만 놔둬. 예, 예. 박 실장님 말씀하신 거 데이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그럼 거기까지 그때와 해요. 아니 근데 그때와 나경원, 오세훈 뭐 이걸 비교하고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이걸 비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정말로 더 경쟁력 있는 불과 5월 4일에 있었던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긴 했지만 44%를 얻었습니다. 당시 그 민심은 60대 40이었고 네. 그
아니 그러니까 당심은 60대 40이었고 민심은 50대 50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결국 56대 44 정도로 됐는데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면 저는 그 구도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당원들의 그 감정적인 분노 이거는 조금 완화되고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경선할 거 아닙니까?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1월 18일인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는 그때는 지금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봐요. 뭐 제 기대감이 좀 네. 반영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과거에 그 장동현 김문수가 얻은 표랑 내년 뭐 한 3, 4월에 얻을 표랑 같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 대표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고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그렇죠. 약간 이런 심정이었다면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될 사람인데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가 돼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표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시는 그러면 이제 예. 7대 3으로 가세요. 좋은 방안이에요. 7대 3 저는 빨리 보수 뭐 하나 걸고 하죠. 국힘이 빨리 망하고 새로운 건전한 보수가 다시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본인이 망할 땐 확실히 망해야 돼요. 본인이 선거기획단장으로 룰을 만드는 다음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어요? 나경원이 지금 나경원 지방선거기획단장이시라면서요. 그러네요. 그 생각도 좀 해봐야겠네요. 본인이 룰을 지금 뭐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라는 전제하에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만약에 그러려면 생각을 안 해야 나와야 되네요.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런 거는 따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규정이 없어도 이게 사람이 관저에 가서 이러면 체포영장을 안 되는 거 받겠다고 아니냐, 꿈을 이게. 던지신 분한테 그 공당인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본인이 룰을 만들고 본인이 그러니까 벌써 들어가서 시끄러워지잖아 이렇게 되면요. 이게 참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지적해봐야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안 할 거 알지만 훨씬 많은 지적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좋은 의견이에요. 네. 아니 근데 개혁신당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서울시장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외부에서 자꾸 연대니 뭐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개혁신당이 마치 연대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정당인 것처럼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신당은 독자적인 정당이고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 부분을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저는 이번 지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계속 국민의힘과 연대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마치 뭐 보수를 괴멸시키게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개혁신당이 가장 다른 지금 양대 정당의 어떤 진영 논리 그리고 굉장히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합리성과 정의의 관념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이 관점에서 개혁신당이 올바른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이번 지선의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은 좀 개혁신당에 연대해야 된다. 좀 이런 말들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취임 이게 계엄 1주년이 공교롭게도 취임 100일이랑 같아 가지고 이게 무슨 메시지를 낼지가 근데 좀 우리 궁금하네요. 계엄 1주년이라 그러면 안 돼. 계엄 1년이라 해야 그렇죠. 돼요. 저도 가끔 방송에서 계엄 1주년, 계엄 1년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왜냐면 웃겨가지고. 주년이라는 건 굉장히 네. 좋은 거를 기념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약간 조롱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엄 1주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풍자죠, 풍자. 풍자예요? 아니면 네. 말 잘못 나온 거예요? 풍자입니다, 풍자. 예. 풍자로 해요. 예. 해와과 어디 풍자입니다. 사회자애들이 정확하고 그래요. 근데 예. 참 공교로워요. 12월 3일이 계엄 1년과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 취임 10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할 말 없으니까. 그 괜히 저기 또 유기견 저희 했는데 보고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얘기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월 3일에 근데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를 놓고 보면 원내 의원들은 야, 저 사과하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헤어져. 이 메시지를 담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또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가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내 생각하면 당 지도부는 역시 당원들이 뽑았고 의원들은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우리 당 강세 지역에서 당선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냐?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강경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경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도부는 여전히 그렇군요. 싸워야 된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그 저 발목 잡는 사람들은 그 사실상 민주당 편 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전 지금 전혀 민주당 편 들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또 뜨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지금 그런 거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꾸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뭐 지금도 이제 당원 뭐 70%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고 민주당도 뭐 당원 주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내 편인 사람의 끝쪽으로만 좀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한 게 네. 경선 룰이에요. 자꾸 이제 당심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 지금은 한 10년 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성 지지층 양쪽에 목소리가 크죠. 예전에는 나름의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면 지금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양쪽 강성 지지층,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 뭐 보다 더 원론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편에 대한 반감이 더 주요한 그렇죠. 동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쪽은 절대 안 돼. 쟤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주요 동력인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참고할 수 있죠. 대중정당은 참고해서 방향을 정하고 대신 많은 분들을 끌어안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경선 룰이 자꾸 당심을 높게 하는 가면 계속 의원들이나 경선에 나가고 싶은 답 대표든 아니면 공직 후보자든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이분들에게 소구하게 그 되는 눈치를 거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지금도 예를 들어 검사 항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에서 고발했는데 자 당 지도부나 또는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법사위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지방선거 출마해야 되니까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해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경선의 역할이 두드러지니까 그러면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는 당이 경선 룰을 다 바꿔야 된다. 경선룰을 어떻게 바꿔야 좀 올바르게 그래서 바꿔나가요? 민심 50대 반영도를 더 50? 높이든지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마치 거의 뭐 성경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자 좋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1인 1표제 민주당에서 86%의 찬성률이 나왔지만 투표율은 16.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그래서 주권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수기민주주의 형태로 가야 돼요. 수기민주주의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샘플링을 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기 토의를 해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지 국민의힘도 지금 짠맛만 남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전당대회도 계속 그렇고 책임 당원은 70만 명 넘게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중도층의 목소리를 중도 보수를 생각했던 분들은 당이 개판으로 가니까 신경 끄고 짠맛만 투표해버리면 당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 당원이 만약 75만 명이다 국힘이 그러면 샘플링을 해서 1000명을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일주일간 주요 과제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몇 차례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면 그러면 제대로 된 당원 주권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조사도 해보고 그렇죠. 얘기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는 그런 이게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 딱 한 번 있었던 게 그죠. 원한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 네네네. 지을 거냐 말 거냐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탄 적이 있어요. 그게 수기를 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했던 거랑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때 채택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렇죠. 채택했죠. 올바른 방향으로 네, 갔다고 올바른 보시면. 방향으로 갔다고 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고 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신당은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어떤가요? 당원 주권주의로 가는 겁니까? 개혁신당. 되게 개혁신당 거의 뭐 100% 나오지 않아요? 당 대표 선거하고 그러면? 뭐 이제 그건 당 대표 선거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워낙 거기에 가장 그립감이 있는 사람이고 당내 또 규정은 대표성이 어때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내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개혁신당은요. 그리고 뭐 보시면 개혁신당은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네. 아마 그걸 국민들이 곧 많이 아시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 지도부 간의 어떤 소통을 할 때에도 뭐 어떤 뭐 정해놓고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합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개혁신당 내에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네. 지방선거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후보자를 내는 과정에서 선거 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정하게 공평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야, 오 시장이 후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거 한동훈 저희가 대표 뭐 예. 계속 얘기하잖아요. 망할 때는 확실히 망해야 정신 차린다. 아, 근데 제대로 그냥 갈아엎자. 뭐 탄핵으로 정권을 잃고도 바닥을 안 쳤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계속 풀을 잡고서 거기 버티고 비바람 맞고 있느니 그냥 시원하게 떨어졌다. 떨어졌다. 다시 그럼요. 죽으림을 다해 한번 올라와라.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떨어진 사람 놔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올라와야죠. 아 떨어진 사람이 계속 떨어져 있고. 떨어진 사람은 그냥 네. 있고. 네. 정원효 대표님 어떻게 저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벼랑 끝에 떨어지기 전에 네. 다시 올라온다. 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원의 70%까지 늘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아직 없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쩌면 본인도 이 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할 거죠 분위기가. 이거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민심 비중을 줄였을 때 선거에서 다 졌어요. 선거에서 이길 때 민심 100%로 가지 않았어요? 민심 뭐? 100, 뭐 민심 100%든 민심 네. 비중을 높였을 때 우리는 이겼고 음. 우리 당의 강경 지지자들만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진 거예요. 아니 결국엔 윤석열 전 대통령 왜 실패했습니까? 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준석 당 대표 내보냈죠. 당시에 일단 뭐 내쫓은 거 네.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이후에 뭐 안철수 같이 뭐 공동 정부 안 된다 그랬는데 안철수 내보냈잖아요. 거의 내보낸 거 아니고 뭐 대표 선거도 못 나오게 하고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고 나경원 뭐 사실상 해촉했잖아요. 그때 연판장. 저출산위원회 예. 연판장으로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뭐 보수의 저는 한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런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아예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본인들 의견과 가까운 사람만 남게 그러네요.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네. 계속 뭐 자기네들의 어떤 에코 챔버 현상만 아니 그러니까 강화되면 왜 같이 하고 있냐고요. 왜 그거를 뭔가 달라 보여야 그쪽에다가 이쪽 당에도 그런데 주고 이쪽 당에도 한동훈 주는 사람이 대표가 바뀌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당을 바꾸자는 거지 네. 나와서 딴 살림을 차리자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당을 우리가 여기에 남아서 아까 짠물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 짠물 없애려면 계속 그 깨끗한 물 담수를 넣어야 되는데 담수를 넣자. 그래서 짠물을 밀어내야죠. 네, 당원들을 좀 많이 그 확보를 하면 이 짠물의 강도가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는 것을 극복하는 게 더 좀 쉬워요. 민주당이 이제 강경 지지층이라고 하면 좀 과격하다는 정도죠. 예를 들어서 뭐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지 뭐 법 테두리에서 크게 어긋나 있다고 보진 않으니까 명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들은.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의 강경 지지 극우들은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은 선을 끊기가 더 쉽습니다. 명분이 그쪽은 없고 네. 민주당 쪽은 명분이 너무 강해요. 강성 지지층의 성격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더 이걸 끊어줘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좀 더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면 민주당도 각성을 해서 약간 변화하는 그런 구도가 제일 편한데 현재 상황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면 소구하는 게 그게 훨씬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약 1,400, 민주당이 1,700만 표를 얻어갔는데 유권자 표를 다 설득하려면 힘들잖아요. 강성한 50만 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좀 괜찮은 분이 나와서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여야 모두 그런 건 잘 안 보인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 보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계속 양쪽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 정치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면서요. 중도 정치를 표방하는 당이 성공하지가 못하고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제가 읽었던 일본의 오마이 게니치라는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일본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청년들이 너무 과소대표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청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도쿄 도지사 선거에 나갔어요. 그런데 참패했죠. 왜 참패했느냐? 본인이 했던 얘기가 막 청년들이 열광하고 좋아했는데 투표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번에 개혁신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다 스티브 잡스 때문이라고 봐요. 아 왜요?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보면 저희도 물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사실은 탁간다 되게 열심히 하지만 네. 통접자나 이런 거 어느 한쪽 편면 뭐 신한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또는 다른 채널처럼 하면 그렇죠. 구독자 훨씬 많죠. 우리도 말이죠. 훨씬 많죠.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갑자기 뭐 제가 뭐 어떤 한 분의 편을 들고 그럼요. 그분에게 뭐 좋아하는 말들 뭐 해주고 그분들 따라가는 말들 해주면 조회수 뭐 구독자 엄청 빨리 올라가겠죠. 저도 길 건너 신용상객잔 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을 다 하고 중도 쪽으로 가면 구독자 모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미디어 구조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언론의 역할을 레거시 미디어를 유튜브가 갖고 있는데 유튜브가 지금 말씀하신 한쪽 끝으로가 훨씬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스티브 잡스가 책임져야 된다. 그 우리 전 직업도 많이 세계적 없어집니다. 현상이에요. 예, 근데 직업 저는 그게 없어요. 이제 전환이 이루어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양 끝으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중간 지대가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세력을 규합하고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건데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와 다른 이제 어떤 정책 대안과 관련되어서 정치 세력화 가능하다.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개혁신당으로 갔어요. 저는 그 제가 처음 입당한 정당이 저의 마지막 정당이 될 겁니다. 그래요. 멋있다. 뭐 당연히 저 그러면 선택한 정당에서 네. 가려고 하는 방향이 틀리면 그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 쪽으로 그 안에서 노력해야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옮긴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뭐 하나 만들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당 하나 만들게요. 황당 해가지고. 괜찮네요. 황당하네. 황당하게 좀. 황당 괜찮아요. 황당. 괜찮아요. 너무 제가 좋았어요. 그때 숭구리당당 만들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좀 웃음이 나오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이야기를 한번 했고 너무 극단화한 거. 그 사실 그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결국에 이 투표의 선거의 결과는 결국 민주당에도 표를 준 사람이고 또 국민의힘에도 표를 줬던 사람의 그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가운데로 좀 모이셔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야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심 반영 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원래는 50%였는데 7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도가 있고 이 당심 반영 비율을 올리면은 어떤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한데. 당심 반영 비율을 올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일단 마지막에 일단 우리 장희찬 최고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당심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너무 우측으로 쏠린다 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정치 효능감. 네. 그 민주당도 똑같아요. 네. 개딸들도 소위 정치 효능감 느끼. 우리가 이렇게 당 권리당원으로서 투표를 했더니 우리 뜻대로 되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 똑같거든요. 지금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스탠스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지금 지방선거 대비해가지고 5대5였는데 그걸 지금 7대3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네네. 그게 과연 옳은가? 일단은 표본 자체도 틀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최소한 164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8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래요? 네, 굉장히 적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짠물만 진짜 그 중에서 이 비율을 높이면 짠물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중도라든지 민심에 좀 적합한 인물이냐 그거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안 맞을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을 좁혀간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 과거에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 정당에서 성공한 선거를 이끌었을 때는 김정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아예 100% 민심 반영하겠다 해버리면 되게 저는 오히려 선거는 더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어렵겠지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뭐 민주당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가 쉽지 않겠다.
뭐 그런 거죠.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뭐 우리가 표만 되면 뭐 부정선거론자도 같이 가야 되고 윤호개인이랑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정광훈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이 덩치만 커지면 뭐만 해도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이 팅팅 부어 있는 것은 이걸 굳혀가지고 근육으로 만들어야 된다. 염증, 종기 뭐 이런 것들인 건데 그런 것들 살 좀 쪄도 된다. 살 쪄가지고 덩치 커지면 힘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 지방을 우리가 보존하고 가야 된다.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 근육을 키운다는 건 체지방률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그렇지. 이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론자 윤호개인, 정광훈,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건 근육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지방만 계속 키우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심 70%까지 올린다라는 건 뭐냐면 네. 운동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량이 커지면은 체지방은 빠집니다. 염증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염증 당장 붙어 있는 이 붓기, 부종, 눈탱이 방탱이 돼 있는데 이 눈탱이 방탱이도 이거 아깝다. 우리가 덩치를 이제 키우려면은 그대로 붙이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 지도부의 행보, 나경원 의원의 발언, 그리고 이 당심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뭐 이를테면 국민의 선택도 받았으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저희도 지금 뭐 당심 비율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던 대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심 비율 높이고 윤호개인하고 이래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본선에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럼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없어 보이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나경원 의원도 막상 당원들한테 평가받으면 오세훈 시장 이길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네. 사실 민주당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오세훈 시장은 뭐랄까 당의 색깔이 그렇게 안 강한 사람입니다. 그 서울 시민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한번 혼내줘야겠어. 집권하고 난 뒤에 너무 건방져. 회초리를 칠 때 회초리로 들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게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거고 나경원 의원이 과연 회초리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해지는 거죠. 네. 오히려 당신 비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살 뒤룩뒤룩 찌겠다. 민주당한테는 좋은 거다. 난 달리기 안 한다. 아하. 침대에 눕는다. 아하. 그럼 편하잖아요, 사실은. 당신 비율 높이고 이러면 편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편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일리 있는 지적들 새겨들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잣대가 좀 기울어져 있다. 네. 민주당은 대놓고 종북 주사파랑도 연합합니다.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를 했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요. 근데 유독 국민의힘이 뭐 그들과 손잡겠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표 찍어주는데 우리가 뭐 그러면 찍지 말라고 하나요 정도의 이야기만 해도 너네 왜 이렇게 다 막 이렇게 그런 순혈주의나 이런 것들을 유독 국민의힘에게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제가 변명으로 하나 깔고 싶고 그리고 당심 70%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한 거고 많이 답답하구나.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12월 중에 최고위에서 논의 끝에 의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장동욱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어떤 정무적인 고민 끝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저는 대전략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대선은 70% 중반이 투표하고 총선은 60% 중반, 지방선거는 한 55%가 투표하죠. 그러면 지선의 투표율을 고려했을 때는 전통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오는가가 사실은 총선 대선 대비는 좀 더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투표율이 좀 더 낮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선에 어울리는 55% 선거에 어울리는 전략이 있고 75% 대선에 어울리는 전략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정권 1년차 때 사실은 무조건 여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이걸 정권 심판론으로 뚫고 가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좀 지지층 결집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런저런 정안의 사정들도 있으면서 좀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민주당 비판부터 깔고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저 평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항소 포기 독재에도 여러 기운 민심. 네. 야 역주행 때문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평론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조선일보 말 들었으면 장동영 대표 자체가 당 대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설위원실에 있는 늘다리 아이씨들이 뭘 안다고 평생 온실속 화초로 다 까는구나. 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너희가 뭘 안다고 너희 사설 들어서 우리가 잘 된 게 있어? 다 망했지? 아 내가 이래서 아, 주영놈 인정해줘야지. 나는 이런 거 좀 이제 무서워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저도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네. 그런 보도가 거의 다 했어요. 아니 국민의힘 너무 극우화되는 거 그러니까 극우랑 왜 이렇게 손을 못 잡아서 안달이냐. 중도 확장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이 주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 중도 확장한다는 얘기 나온 적 있어요? 민주당에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너무 많이 또 기울어져 있어. 아니 근데 언론을 기울였다 그거 언론 탓은 이제 뭐 항상 그건 뭐 디폴트 값이니까 그건 냅두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는 스탠스가 좀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잘못 잡은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뭐 진보당한테 우리랑 같이 뭐 꼭 해야 돼요? 우리랑 같이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어련히 알아서 따라오니까 저는 조금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이제는 여기를 그냥 내부적으로는 다지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어떤 중도 확장의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신호를 좀 줘야 되는데 이걸 아예 막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 또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민주당의 어떤 좌파 세력과 시민단체 세력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이 항상 선거 이기는 쪽 민주당으로 연대하는 훈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옛날에 보수가 우위 지형일 때부터 항상 진보단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다른 군소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너무 드세고 별나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있지. 그리고 있지. 우리가 뭔가 연대하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알아서 국힘에 힘을 실어주고 선거 이긴 다음에 자 우리가 선거 그래. 도와줬으니까 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자꾸 중심에 나오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정당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전략적 사고가 네. 피곤한 굉장히 거예요, 부족해. 그게. 전략적 제가 사고가. 비주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당 포션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당 포션인 사람이 바락바락하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은 걸 알지만 네, 그렇지. 그럼에도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덧대자면 민주당은 우리 표만 되면 조국이랑도 같이 해야 된다. 진보 주사파 다 같이 가야 된다.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하지.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포지션을 찾아서 가서 스탠스를 잡는 거지. 그렇지.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다 위아더 월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메시지의 문제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로라도 우리 비상계엄 잘못했습니다. 뭐 윤석열 친윤들과는 좀 절연하겠습니다. 그분들 일단 주변화 시키겠습니다. 당장 당에서 못 쫓아내지만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이니셔티브는 그 친윤들이 안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든가 그래야 이제 회초리를 지난 선거에서 때렸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 당이 뭐 변하려고 하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이제 극우 유튜버들 안 본다. 보수 유튜버들 발 못 붙이게 하겠다. 부정선거론자들 여기 못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유한국당이랑은 다른가 보네. 라고 해서 이 대안이라는 엔트리에 올려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엔트리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말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 후원금을 사실 줘야 돼요. 국민의힘에 나경원 의원한테 근데 저는 그 정도야.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인 고민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전체 보수 진영이 선거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동의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쭉 보면 그 전화 면접과 ARS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반사 이익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어쨌든 전화 면접 갤럽 수치만 가지고 마치 아예 답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 아니 그러면 좋은 CNI에서는 왜 접전까지 가고 하느냐. 결국 이 지금 무당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무당으로 남진 않거든요. 언젠가는 투표를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좋아서는 아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속내를 들춰볼 수 있는 ARS에서는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은 어떻게 보면은 전화 면접 보면서 더 긴장해야 되고 또 반대로 민주당은 전화 면접이 아니라 ARS 보면서 더 긴장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서로 장해찬 노력을 해야죠. 최고위원이 지금 입으로만 영차 하니까 저렇게 건조하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어디 구청장이나 부산에 어디 애타죠. 그러면
돌죠 사실은. 당이 왜 이렇게 가는가. 그렇지. 자기가 줄을 땡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난 거다. 부산에서는 어디서도 안진마야. 당 간판만 있으면 부산시 전체 1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진짜 그 너무 그러니까 이쪽이 전술적인 그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지금 장해찬 최고 말대로 진보 진영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전략에서 내가 숨을 죽여야 될 때와 요구를 해야 될 때를 아는데 시끄럽지 않게 하거든. 근데 여기는 너무 이게 좌충우돌식으로 그냥 나요 계속 손을 들거든. 보수 측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데 전략적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도부에서도 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조금 메시지를 좀 달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은 본인 당 내의 문제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 조사 하나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말로는 그래요. 대장동 항소포기 조사한다 그래요.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실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면 당원 게시판 내부 문제 이런 거부터 다 조사해가지고 펼쳐놓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외연 확장을 하는 거지. 본인 집안에서도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말로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거죠. 맞아요. 여기 좀 보수 진영이 지금 조금 내부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큰 이 골이 너무 깊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되고 12월 안에 당원 게시판 하고 정리할 것들 이제 빨리 정리하고 1월부터는 좀 가볍게 새신을 신고. 아니, 근데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그 밀면 나오는구나. 아니, 지금 한동훈 근데 얘기는. 국민의힘은 지금 애찬이 말대로 가고 있어. 그때 빨리 뭐 정리해야 돼. 그때 윤리위원회 자르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자르라니까 바뀌지 않아? 바로 잘라버렸잖아. 한동훈은 언제 잘리는 거예요? 연말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결과가 나오면. 아 근데 한동훈 잘라서 이득이 뭐야? 우리가 때로는 옳고 그름 앞에서 사사로운 이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 정치적 이득 국민의힘이 생각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고요. 장해찬 한동훈을 최고위원이 냅둬서 복수심에 불타는데 뭐 옳고 한동훈을 그름을- 냅둬서 지지층이 계속 결집이 안 되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소위 말하는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갈 때 그 중도의 커다란 뭐 이렇게 막 우리 당원들이 다 보기 싫은 쟤 때문이라도 저 길로는 가기 싫어하는 오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청소를 해야 당원들도 이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중도로 가는 거를 그래 이거 했으니까 네가 뭐라도 믿어준다 약간 그런 어떤 또 이 정서적 명분이 저는 깔린다고 봐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닌데 저렇게까지 한 명을 데리고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미운가 봐요. 진짜 미운 거지. 네. 같은 하늘에서 안 살아?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진짜 뭐 저번에 얘기했어요. 부모님의 원수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 그냥 애찬이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나는 한동훈과 우리 장해찬의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한동훈 저는 언제든 열려 있어요. 야차룰로 하려는 거죠? 아니 저는 토론 내 손발 다 묶고 토론해도 돼. 야차룰로. 나 토론 손발 다 묶고 토론해도 돼. 입으로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토론이 아니라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아니 그러면 나 물어보고 싶어. 네. 이번에 12월 14일 날 무슨 뭐 행사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행사요? 몰라요. 아 몰라? 하여튼 뭐 영종도에서 뭐 약간 행사를 하신대요. 팬클럽 모임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걸 한다. 그거 약간 엠바고 아니야? 나 몰랐는데. 아니야 엠버거 아니야. 이미 김정일 최고가 본인 그거 다 올렸어. 아니 뭐 정치적 중량감이 있어야 엠바고가 있는 거지.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팬미팅 이런 야 거. 진짜 양쪽에서 다 까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그 한동훈 대표는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SNS에 올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막 자랑하고 손 들고 네. 다니고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는 사람이잖아요. 엠바고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종도에서 뭐 해요? 뭐 하시? 왜 영종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신대요. 뭐 행사를. 여행 유튜버 되려고 하시는지 평탄 갔다가 영종도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치킨 배달하고 여행 유튜브. 김어준 씨가 자기 토크 콘서트를 영종도에서 했었거든요. 인스파이어 됐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역시 김어준 듣고 출퇴근하던 그 까라인 거야. 네. 또 영종도 따라가잖아. 김어준 뭐 영종도인지 어딘지 몰라. 김어준 정수를 비판하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걸 열면은 매진시키고 그러니까. 채우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 되지 않을까? 뭐 한 300명, 500명? 뭐. 아유 장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도.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그 당내에 친명계 의원들이 막 집단 반발하고 막 고성욕하고 다 뛰쳐나가고 이러니까 아니 이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했던 거다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가 말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때 추진하던 게 맞거든요. 근데 권력자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너 내로남불이잖아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해외 순방 중에 이 보고를 받고 이게 왜 감히 나를 걸고 넘어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다수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원들의 힘을 얻겠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랑 입장이 똑같아요. 맞아요. 국회의원 다수는 이재명 대통령 오더를 받으니까 박찬대. 실제로 박찬대랑 붙을 때도 졌고 걸리다가 그 대의원 투표에서 대의원. 대의원은 근데 국회의원들이 임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네가 하자던 건데. 근데 이미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지역을 까먹었잖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말 듣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커지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것부터가 뭔가 굉장히 묘한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른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 있어요. 네. 기초 광역 비례의 순번 선출 방식을 그래요. 예, 설치되어 있는 광역 시도당에서 있는 상무위원회에서 원래는 결정했는데 예. 거기 투표 결정했는데 이제 100% 권리 당원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사실 그 상무위원회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보면은 의장이 시도당 위원장이고 국회의원 그 소속 단체장 내지는 지역위원장, 청년위원장 그 해당 당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과 해당 위원들이 사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좀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 다음 총선 때 다시 한번 당 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기초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 조직인데 여기서부터 정청래 대표가 자기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조직 만들고 있는 거 맞죠? 아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흐름은 그동안 쭉 돼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제가 혁신위원 됐을 때도 그때 문제 제기했었던 게 종이당원 문제였어요. 종이당원들 이거 도대체 왜 유지를 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자발적으로 바꾸자. 근데 그 이후에 온라인 당원 열풍이 막 일어나면서 자발적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냐. 그 종이당원 시절에 있었던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냥 당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요구만 하지 뭘 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당원들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그 관행을 유지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게 지금 10여 년이 돼가지고 쌓여와서 누적돼서 우리에게도 권한을 제대로 달라라고 하고 있는 목소리인 것이고 근데 이게 미디어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자발성을 갖고 본인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원권을 확대하는 거에 대한 흐름은 이게 당연히 유효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추진할 때 약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정, 설계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영남 당원들,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당원들 이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1인 1표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정해 줄 수 있는 대의원제가 만약에 형해야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원하는 후보 아니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어려울 거예요. 수도권하고 호남의 민심이 제대로 그것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될 거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호남 합쳐서 한 7, 80% 될 거예요. 당원 비율이. 그러면 그거하고 일치가 되면 상관없어요. 일치가 안 될 경우에 영남에 뭔가 이해관계를 발현해야 될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지? 예, 그 부분이 지금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이 절차를 거칠 거냐. 그리고 당원 당규상의 이러한 사람들의 권한을 어떻게 이걸 명시적으로 해놔서 그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할 거냐. 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는 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일을 벌이는지. 그것도 문제 제기 중에 하나인데 왜 없으면 자꾸 이래요? 이게 뭐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건 유엔 총회 때 조의대 청문회 하고 에이펙 때는 재판중지법 하고 이번에 아프리카 순방 갔는데 또 이거 18명 지검장 고발하고 이게 당원당규 개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야자할 때 선생님 계실 때는 되게 조용히 공부하는 척하고 공부하잖아요. 야자 선생님 나가면 야야야 도시락 좀 까먹자. 야야 그 핸드폰 좀 줘봐. 뭐 이런 심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뭐 불량 학생이라는 거야? 얼추 불량 학생이잖아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성실한 학생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치 출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 발 아래로 봤던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정동영 최측근으로 국회의원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대변인이었죠.
팬클럽 회장하다가 그냥 부대변인 했어요. 맞아. 근데 아시겠지만 부대변인이라는 직급은 당에서 그냥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직급이에요.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너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해외 갈 때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작은 미니 쿠데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보다 급이 안 맞다고 되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그래요? 보면 예. 처음 만났을 때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나중에 바뀌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업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뭐 해도 예. 야 너 옛날에 뭐 내 밑에 있었는데 막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예. 내가 그 심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정청래 대표한테 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해외 순방 가실 때 정청래 당대표 데리고 가십시오. 같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 옆에 당정 있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데리고 가라고 뭐 옆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가가지고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뭐 이 여당의 분란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 이격거리를 계속 벌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예, 저는 뭐 이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또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견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잘 어쨌든 정리가 되길 바랄 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썸네일에 보니까 정청래의 빈집털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이간계에 넘어가면 요새 안 썸네일 됩니다. 잘 뽑아. 이간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송은 써먹어야 되겠다. 정청래 빈집털이다. 야자 선생님을 피한 불량 학생이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1인 1표제가 맞다고 봐요. 뭐 영남 당원, 강원 당원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 당세를 확장해야지. 내가 특정 험지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 표가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사람보다 20배 가까이 더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의원이라는 게 공정하게 선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국회의원이 찍는 거예요. 당협위원장이 찍는 거고.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거는 대의원 권리 보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도 1인 1표제잖아요. 그렇죠? 대의원 더 주고 없죠. 국민의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소대표, 과대대표를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예. 일반 당원한테 1인 1표제를 하면 사실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강성, 극렬, 극단, 적극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투표 참여하니까 거기에 휘둘릴 수 있는 일단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번에도 투표율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 여론조사였다고 하잖아요. 16.8%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준용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여론조사 뭐 중요한 여론조사 혹은 당대표 이거 할 때 정당성이 몇 % 이상 되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의원제를 만약에 없애면 확 없애는 건데 만약에 안 없앤다라고 했을 때는 대의원들도 사실은 당원들이 뽑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근데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을 지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문제라는 오더가 거지. 먹히고 일반 당원들의 선택과 대의원들의 선택이 그동안 달랐던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뭐 더 관심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사실은 오더적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대의원 그런 존재가 측면들이-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근데 자기 이것도- 사람 꽂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아니야.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당은 전투 조직이잖아요. 네. 일사불란함을 유지해야 잘 싸웁니다. 그래서 정당 내부에서의 민주주의보다는 네. 사실은 정당 간의 조율과 이런 정당 간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정당은 전투 조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약간의 오더적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가지면 우리가 파당되고 막 분란되고 이러면 더 정치가 불안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일사불란함을 유지하는 그 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일사불란함이 그 특정 팬덤에 치우쳐있을 때 조금 위험한 양상으로 벌어지는 게 현재 여야 불문하고 양쪽에 뭐 파다하게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